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복잡 미묘합니다. 여당보다 민주당 내부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대체적인 기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쳐서 당을 더 힘있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가운데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처한 어려움을 이낙연 전 대표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제법 강도 높은 귀국 일성을 내놓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 못지않게 내부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느냐,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건데요. 이제 그의 정치력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다뤄보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이현주 전 국회의원, 전혜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못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나오신다고 반가워하면서 환영을 해주셨는데, 수영조아님 혹시 이현주님 압색 당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면 요즘 그런 걱정 많이 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가족 여러분들의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매일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글램모 선크림 저희가 스픽스 글램모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2+2 구매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손선풍기 증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정어리 가입하면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100만 정어리 만듭시다.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이요. 정기남 교수,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서울도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오네요. 그렇습니다.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라든가 이런 좀 아직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작년에도 얼마나 장마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피해도 있고 또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비를 못해서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는데, 정말 이런 때일수록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정부가 정말 물샐 틈 없는 대비를 통해서 장마도 극복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이 새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마 터지니까요. 예, 아무튼 이번 비 피해 없이 네. 지나가야 되는데 1시간에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체로 1시간에 20mm 이상 오면 집중호우라고 그러잖아요. 60mm면 막 쏟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기후변화, 온난화 이후에 요즘에는요, 과거에 10년 만에 또는 뭐 20년 만에 기록, 이게 매년 경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의 양, 이런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심의 하수구의 용량 처리, 이거 아무리 넓게 해놔도 이걸 다 채우고도 남는, 이게 순간적으로 오는 그래요. 비일비재할 거다. 저는 이번 장마에요, 제발 우리 정말 후진국형 사고 있잖아요. 반지하. 그 사고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예, 반지하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다는 사고가 이번 여름에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기도합니다. 작년에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랬다 치고 올해는 잘하겠죠?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뭐 능력보다도 사실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면 계속 지금 이제 수혜가 이 연이어 계속 생기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한번 도시를 보세요. 특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를 보시면 과거에 보통 우리가 한 80년대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 우리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하수처리나 배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마천루하고 복잡하게 도시에 모여 삽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과 그 도시와 그 건물에 맞는 거기에 맞는 그 적절한 용량의 배수 시설이나 이런 어떤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공사는 돈은 많이 드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조금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빨리 투자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걸 양보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미래를 보지 않고 자꾸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뭐 문제가 생겨도 걱정을 하지 않고 사실은 그래야 선진국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현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또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물난리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고요. 저는 행정에서의 부분은 행정인데 또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공무원들도 공감 능력을 배우고 할 수 있는데 그 참사 현장에 대통령이 방문할 때 보여준 그 사진 마치 구경하냐 이런 비판이 열었었고 또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보호하려다가 했던 발언들도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 주의해야겠고요. 반지하에 이 침수된 분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소식 많이 전해졌잖아요. 그 이후에 또 서울시가 얼마나 잘 대처를 했는지가 사실 이번에 드러나겠죠. 지난번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한다고 서울시가 대책 내놓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또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또 이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반지하가 아닌 뭐 어디로 옮기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양쪽이 조율을 안 하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든 서울시든 좀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잘 논의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내세워야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 또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국민들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지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토요일 귀국했는데요. 초록색 넥타이에 주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일함 교수. 요즘에는 별걸 다 봐요. 초록색 넥타이가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재중 전 총재가 이제 정계 복귀하면서 만든 새정치국민회의 색깔이 초록색인데 그래서 뭔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떠날 때 찾던 넥타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죠. 떠날 때 찾던 그 청록색, 뭐 초록색이라기도 하고 또 청록색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넥타이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복귀를 했는데 DJ 그 넥타이를 뭐 연상시키는 청록색이었다고 합니다만 DJ가 9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영국 유학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4년인가요? 그건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DJ가 다시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데 이낙연 대표에 대한 뭐 관심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게 아마 제기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정말 앞서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1년여 만에 돌아온 이낙연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정치력 그다음에 변신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어떤 그 변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건 좀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영조아님 오늘 활발하게 댓글 보내주시네요. 초록색은 3당인가? 크크 그런데 글쎄요. 자, 이낙연 전 대표 공항에서 던진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예, 윤경호 의원, 사실 좀 예상하기로는 뭐 저렇게 대중연설을 하거나 이럴 거라고 예상을 별로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뭐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주먹도 쥐고 연설도 하고 그러고, 윤영찬 의원 있잖아요. 윤영찬 의원이 이제 가까운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는데, 윤영찬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 엄중낙연이 막 저렇게 센 메시지를 내놓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난번에 며칠 전 보도죠. 아마 베를린에서 이낙연 대표가 아마 귀국 전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뭐 교포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자료화면에 보면은 뭐 현지 독일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던데, 강연하는데 거기에 뭐 플래카드 들고 가서 수박 뭐 약간의 방해 내지는 뭐 행패 뭐 이런 거를 한 개딸을 자임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요 처음에는 이거 야 대단한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이 재료가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아니고 독일에 있었나요? 그때 아마 베를린 마지막 귀국길에 독일에 독일에서 방문했죠. 그래서 오늘 그때 이제 그 이후의 보도 중에 그 이후의 예상 관측 중에 오늘 공항에 양쪽 흔히 말하는 개딸 그다음에 이낙연 지지 세력이 혹시 무슨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도 뭐 우려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이거는 노이즈 마케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옛날 강목 부대가 동원되는 야당의 민낯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저런 것들이 다 불식이 되는 어찌됐든 뭐 아주 포효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두고두고 말씀 잠시 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는 1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건지 그래서 그 잊혀진 것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의 야당에는 지금 이낙연이라는 이 대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지금 상황까지 돼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등장을 한 건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전현 교수,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홍보를 물밑으로 타고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 어쨌든 뭐 당대표라던가 향후 대선 주제에 대한 수치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압도할 만한 흐름은 딱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막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이랬는데도 딱히 이 대표에 대한 게 나오지 않다 보니 이게 예방주사라고 해야 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 사법 리스크 자체가 크게 이 대표를 흔들 요인은 현재로서는 없다. 물론 앞으로 수사 과정은 봐야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뭐 친명 비명이든 이낙연 전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경쟁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계파 갈등이 너무 이렇게 심해져서 여당에 유리한 어부지리, 내부 갈등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 내 어떤 좋은 경쟁을 촉진하는 게 될지 아니면 계파 간의 갈등의 한 요소가 될지 그 부분을 많이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의원 분석과 시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사실 뭐 제가 크게 관심 가질 일도 아니고 또 실제 관심도 별로 없고요. 다만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죠. 뭐 개딸이다, 그 다음에 뭐 수박이다 논쟁하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저분이 어쨌든 정치권에 복귀를 하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처한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대선 경선에 나왔던 사람으로서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기 홍준표 시장이나 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역할 좀 하시면 좋겠다. 다만 저는 너무 큰 욕심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다지 지금 세간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특히 저는요. 과거에 지나간 정권에서 큰 이익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 정권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입장에서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거 없이 그때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새로운 길을 걷겠다.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환 교수 지금 이제 앞부분에 넥타이 색깔 이야기했는데 댓글 보면 넥타이 색깔이 수박 색깔이다. 뭐 이런 야, 대단하다. 지금 진짜 너무하네. 진짜. 댓글 쭉 이렇게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이낙연 전 대표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지금 계속 순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경선 때 너네가 제기해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마음 그런 걸 계속 투사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지지자들의 그 마음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낙연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위 뭐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것이 오늘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어떤 그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꼭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이 윤석열 정권이 이낙연 대표의 무슨 그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지지자들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게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지금 부여되고 있다. 하나는 지금 이른바 그 개딸들로 표현되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과 또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 소위 이른바 당의 어떤 그 세력을 통합시켜내는 데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단지 친명과 비명의 어느 한쪽에 서는 이낙연 대표가 아니, 전 대표가 아니라 당의 통합에 기여하는 정치 리더로서의 이낙연이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 이게 하나의 과제라면 두 번째 과제는 좀 전에 이현주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이른바 지도자급에 되는 그 의원들은요.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을 어떻게 담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대정신을 감히 소위 이른바 80년 민주화 정권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소위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반윤석열 투쟁을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거기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문제는 사법 리스크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리더십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신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윤석열 정권의 선봉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떤 역할을 보여주느냐도 저는 하나 이낙연 대표에게 지금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경호 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 여당에 맞서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것도 과연 지지자들 간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뭐 수박 논쟁 이런 게 있는 한은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재명 대표를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면 너 수박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시로 보는 이게 존재하는 한은 진정한 이 화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 잊혀져 있었던 효과를 과연 이낙연 대표가 향유를 할 수 있을까라에 고개를 갸웃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했던 분 중에는 손학규 대표가 떠올라져요. 손학규 대표가 몇 번의 좌초 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강진 아마 뭐 토굴은 아니었지만 뭐 농막인지 뭐 이런데
있다면서 거의 뭐 턱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정말 잊혀져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안이 없으니 나와달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과연 그 정도가 됐나?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이제 앞으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게 이제 총선까지 가면 공천의 일정한 지분, 그다음에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주류의 이제 비주류 대표로서 뭔가 이렇게 보완 내지는 경쟁, 이거일 텐데, 지난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왜 이낙연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 한 사람 정도는 교두보로 좀 두는 그런 노력을 왜 안 했을까?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를 한번 돌아보면 이재명이라는 뭐 대표의 압도적으로 뭐 70몇 % 지지, 그걸로 게임 끝이었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이낙연계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나와서 뭐 5분의 1이 아니라 뭐 몇 분의 1이라도 또아리를 차지하고 앞으로 계속 이낙연 전 대표가 복귀했을 때 교두보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걸 자임하는 분 왜 안 내세웠을까? 그런 점이 현실 정치에서 너무 그냥 훌쩍 이 공백을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있다 와야 된다고.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존재 가치를 조금 더 그 뭐라 그러죠? 이 정말 이분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 점에 모셔오면 대해서 제가 어땠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처럼 어디 사라졌다가 몇 년 있다가 나타나면 다시 반겨주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DJ는요, 탄압을 받고 이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울 정도로 사실 암살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망명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기다려준 거죠.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했다, 미국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대선 주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보면 어딘가 이제 힘들 때는 사라졌다가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저는 일관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게 오히려 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2030 세대를 잘 견인하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그런 역할에 플러스가 되느냐? 전직 총리님이고 뭐 여러 가지 안정성이 있다는 긍정평가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비명치명 싸움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2030 세대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내부에 있느냐,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다라고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낙연 전 총리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고위 총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문재인 정부 때 뭘 잘못했다 이런 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잘 잡을지도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딸이든 낙딸이든 저는 정치에 적극 관심층이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싫어할 요인은 아니에요. 당의 입장에서도 적절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지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좋은 에너지로 발산하는지를 저는 오히려 봐야지,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민주당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악마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낙달이라는 말도 있어요. 낙달에 개딸에 대한 다른 개념으로 낙딸이란 말을 좀 쓰더라고요. 이낙연의 딸 뭐 이런 아이. 뜻인가요? 아니, 박지원 대표는 낙지딸이라는 표현 쓴 거 안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좀 이제 미래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옛날 예.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그때 프레임이 계속 다시 잡히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MB 때 사람들 복귀하는 것 가지고도 난리인데. 반응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은주님, 예전에 좀 그렇게 강하게 싸우시지 그러셨어요? 엄중 역풍만 주장하시던 분이 새삼 이제 와서 낯섭니다. 비판적이시군요. 레모님, 이재명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라고 말했네요. 우리끼리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아직 어떠한 행보도 한 건 없잖아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끼리라고 하신 거 보면 레모님은 민주당 지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정기열님, 이낙연 대표는 제2의 안철수 되지 마시고 현 민주당 똘똘 뭉치도록 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버리세요. 예.
이낙연 전 대표 귀국으로 민주당의 내부 권력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얘기 나온 김에 제3지대 얘기 잠깐 해보죠. 오늘 양향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죠.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더라고요. 당명까지 정했는데 한국의 희망. 정기남 교수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당을 지금 총선 앞두고 만드는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건 양향자 의원이고요. 예. 또 금태섭 전 의원도 시동을 건 상태에서 뭐 아마 다음 주엔가 보니까 그 지역 창당을 위한 예. 홍보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더라고요. 9월 창당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정의당도 독자적인 또 신당을 창당을 혁신 정당 창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각각의 흐름들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21도 한라사님,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 듣자마자 희망이 꺼지네요. 이현주 의원, 제3지대 얘기가 계속 나오긴 나와요. 혹시 이현주 의원은 신당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요, 신당의 필요성, 그리고 제3의 길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민하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창당하는 데만 올인하는 듯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오히려 그런 국민들의 희망이 꺼지지 않을까 아까 그분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자칫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깃발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깃발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이 베끼면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하고 그것을 기대하던 사람들도 다 같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분들 신중하시고 정말 깊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이 양당제의 수명은 이미 다 했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성숙되고 있는 중인데 한 가지 걱정은 어쨌든 우린 대통령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바로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정당이라면 거기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지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저는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많은 기대들을 갖다가 그렇게 앞서서 막 급히 하는 사람들이 망칠 수가 있어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한테 신당 같이 하자고 요즘 연락 안 옵니까? 연락이 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내용이 앞으로 펼쳐지면 모르지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양당제를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궁금한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궁금하니까 좀 네, 물어봐도 네. 돼요? 네네네. 내년 총선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네. 당은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같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라면 저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글을 썼지만 페이스북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결코 더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문제의 어떤 그 표면적인 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문제 똑같아요. 갈라치기, 마녀사냥,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정치를 하고 국정이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저는 보수정당도 아니고 자유정당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당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공천을 신청할 만한 정당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 사실 상태라면- 그래서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여쭤본 거예요. 양쪽 당에 다 계셔봤잖아요. 네.
지금 양쪽 당에 다 비판적인 입장이시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은 직접 의원으로 활동한 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3지대의 수요랄까? 그런 게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전혜영 교수 어때 그런 움직임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3지대론은 항상 선거나 앞두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3지대론을 외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매력적이냐죠. 사실은 제3당이라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면 대선 주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양양자 의원이 그렇게 과연 매력적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된 과정 자체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면에 있어서도 기성 정치인들하고 뭔가 확 차별되는 게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이 이제 뭐 쓴소리를 하는 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쓴소리를 했으니까 대안 세력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리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정치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같이 뜻을 이루는 건데 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것도 마치 민주당이 본인을 무슨 불합리하게 밀어낸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금태섭 의원에서 좀 비판적인 게 뭐냐면 과연 그 정당의 어떤 내부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제3지대에 가서 또 많은 사람을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좀 비판적이고 무엇보다 사실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것이 마무리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양당 싫으니까 제3지대 만드니까 당선이 된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3지대라는 말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치 디아더스 같아요. 이것도 싫으니까 뭔가 그 외에 나머지 그렇게 가서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그 뭐 중도 세력이랄까 그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세력들한테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세력화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 저는 뭐 이게 꼭 무슨 매력적인 인물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얼마나 매력적이었어요. 뭐 50% 넘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 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메시아적 지향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구성원들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해 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거기에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칫 지금 이번 뭐 총선 앞두고 이렇게 막 출범하는데 그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분기점 기준이 예.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견제할 거냐, 동조할 거냐, 그 다음에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이 적어도 저는 분명해야지 국민들이 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매우 모호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경호 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키워드 몇 가지 지적하셨듯이 대선 후보급 리더 또는 시대 정신을 뭔가 매력적으로 반영하는 캐치프레이즈 이거에다가 선거제도 개편 이게 같이 맞물려 주지 않으면 제3당 쉽지 않잖아요. 유일한 대안이 지금 우리 비례대표 투표 따로 하고 지역구 후보 따로 한다는 이것 때문에 정의당이 한때 6석, 7석 뭐 이렇게 비례대표 얻었던 이거 또는 지난번에 잠깐 등장했다가 지금은 이제 온갖 욕 다 먹고 사라져야 되는 위성정당 이 두 가지 정도의 배려 아니면 과연 제3당이 설당 차지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제도 개편 이거에 딱 맞물리는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제3의 후보는 무소속이든 또는 어느 쪽을 이제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방하든 간에 어부지리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표만 분산시켜버리고 만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지금 너무 없죠. 선거 직전에 당이 만들어지는 거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생겼다가 그냥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냥 일시적인 정당에 그치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길게 보고 뭔가 좀 차근차근 해나가는 뭐 녹색당이든 아니면 뭐 진보를 표방하는 뭐 쪽이든
그런 데들은 정말 고난의 길을 한동안은 걸어야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게요. 저는 가끔씩 녹색당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0. 몇 % 그냥 득표 얻고 자동 해산돼 버리고 뭐 이런 게 현실 아닌가 싶어서 제3당에 저는 큰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엉겅퀴님, 백운경커님, 우리도 정어리를 빨리 100만 만들어서 정어리당 3당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정치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지만 하여튼 상식당은 하나 좀 만들어지면은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당인데 그 상식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디아더스니까 내가 깃발만 들면 될 거야가 아니라 제 말씀은 이건 양당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해야 돼요. 가장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젊은 분들이 깃발을 들면 그건 저는 관심이 굉장히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상식과 진실을 기치로 해서 예. 100만 정어리당, 예. 백운기 당수 뭐 이걸 뭐 목표로 해보면 어떻겠냐? 예.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3지대와 관련된 이 객관적 여건. 뭐 앞서 여러분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정당 지지도에서 이 소위 이른바 무당파가 지금 25%에서 3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만 놓고만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자,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앞서 얘기했지만 그럼 주체적 역량이 과연 갖춰져 있느냐? 대선 후보급의 어떤 준하는 소위 인물 과연 지금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비한 측면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의미에서 제 3당의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낮게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은 총선 즈음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이런 흐름이 또 어떻게 같이 또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낼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3의 길을 계속 추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게 잘 되고 성공하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면 아까 이낙연 대표도 오셨지만 이런 분들이 깃발 든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저는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대 전환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누군가가 이런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이 리더로서 새롭게 그 길을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사람이 이것을 분당하면서 나와가지고 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어리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분명하게 오해 없으시게 얘기합니다. 당 안 만듭니다. 우리 스픽스에 빡친 당이 있긴 합니다. 자, 대구 가봅시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경찰청 간에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홍 시장 본인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지난번에 퀴어 축제 놓고 양쪽이 붙었잖아요. 거기 연장선상으로 보이긴 합니다. 홍준표 시장 SNS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글을 올렸죠. 미치지 않고서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 대구경찰청에서 공문을 보낸 거죠.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격분했는데 또 홍 시장 그래 끝까지 가보자. 오늘부터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절 금지. 자, 대구시가 이렇게 이제 공권력 간의 충돌이 빚어졌는데 윤경호 소장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저는 이준석의 분석이 정말 탁월하다. 이번에 또 한 번. 예. 홍준표의 노이즈 마케팅 정말 대단하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번 퀴어 축제를 놓고 아니 경찰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뭐 싸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 각각 자기 할 일들을 제대로 하려는 데서 생긴 거다. 얼핏 보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대구경찰청은
아마 철저하게 중앙의 지시에 지금 맹종을 하는 것 같다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중앙이라면 그러면 윤경호 소장 보시기에는 용산이나 이쪽에서 대구경찰청 통해서 홍준표 시장 죽여 뭐 이런 오다가 내려왔다고 저는 보시는 뭐 거예요? 경찰청장의 지시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시가 여러 측면에서 작용했다 이렇게 봐요. 이번에 실제로 압수수색 왜 했나 했더니 대구경찰청 뭐 어느 기사에 한 줄 들어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국가보조금 뭐 세는 거에 대해 전체 다 전수조사하듯이 살펴봐라고 하니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섰다는 거고 그래서 또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걸로 보면 이번 건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좀 손을 좀 봐, 혼 좀 내, 뭐 이런 거에 연장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노이즈 마케팅에 대단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싸움은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러면 그 내용도 들어보죠. 지난 주말에 이제 대구 경찰과 충돌을 했었고 대구시청에 또 대구 경찰이 오면서 굉장히 지금 홍 시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더군요. 속으로는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원래 대구시장 그 전에 4년 동안 권영진 시장 하실 때 기사 나오는 거는 권 시장님이 그때 뭐 약간 갈등 상황에 넘어지신 거 외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게 쓰러지시고 뭐 네, 이렇게 그거 외에는 안 나왔거든요. 홍 시장님은 한 달에 2번씩은 제가 뉴스하면서 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 집중 네, 조명을 네, 받고 네. 있다. 물론 이게 홍 시장님이 무슨 뭐 관종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일을 잘 만들어내신다라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그 퀴어 축제라는 젊은 세대에 상당한 관심을 끄는 주제에 있어가지고 예. 홍 시장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얹으신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홍준표 대표의 능력이자 저는 이번에도 아주 싫은 기색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사실 이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치권에서 아 저건 노이즈 마케팅이야 본인 올리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전영 교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좀 닮은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불장군, 국민 피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행정공무원하고 또 같은 권역에 있는 행정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부딪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경찰에서 대구시청의 일부분 좀 소통을 시도했다라고 저는 지금 대구시 관계자들이라던가 거기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홍 시장님이 좀 그 과정에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 시장님은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는 대구시 공무원은 뭔 죄입니까 도대체. 그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국민들 위한 민원 처리하기도 바쁜데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경찰이 이렇게까지 압수수색한 거는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세금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본인 시정을 과도하게 성공으로 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일환 교수,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면 의도가 뭘까요? 뭘 노리는 걸까요? 결국은 뭐 앞서 그 퀴어 축제 논란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를 어떤 지지지대대로 삼겠다라고 하는 저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무슨 선거요?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예.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보수층 시장이죠.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좀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예. 소위 이른바 보수법 결집을 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그럼 거예요. 내년 총선에 자기 어떤 지분이라든지 그거는 저는 목소리? 내년 총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으로 있지만 결국 본인은 대선 후보급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5선을 지냈고 자치단체장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정치력이 이 정도에 있고 보수층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또 작은 단위가 있는 거죠. 자, 작은 단위는 뭐 성소수자 문제를 지렛대로 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가 하면 또 경찰과 싸움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지금 현재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소위 막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저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극히 실망스럽냐면요. 홍준표 시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든지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이 민심, 대구 시민의 민심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감안할 때는 이런 민심을 놓치면서까지 본인이 뭐 골목대장처럼 이렇게 싸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실패하는 지휘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고요. 더더욱이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면서 이 소위 경찰과 10일 동안 각을 세우면서 뭐 비판전에 나선다? 이건 지금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시죠. 네. 네, 먼저. 우선 저는 말이죠. 요즘에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막 남발하고요. 그리고 법원이 너무 쉽게 발부를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진영을 떠나서 그걸 누가 당하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반대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편이 압색당하면 막 문제 삼다가 남의 편이 압색당하면 괜찮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유튜브 운영이란 이런 거 지자체 단체장 다 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안 유명할 뿐이에요. 그분들은 전부 거의 다 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분들 압수수색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압수수색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 일이냐. 설사 수사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러면 이게 자칫 아까 한 분 말씀하셨지만 별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다 들여다본다면 요즘에 뭐 트렌드죠. 근데 이거 매우 심각한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별건 수사까지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하느냐. 최근에요. 홍 시장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당의 조금 주요한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 대선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괘씸죄 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 또는 정치권을 갖다가 경찰과 검찰의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배우가 있다면 이 정권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 사람들 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럼 야당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까 무슨 다른 뭐 정치적인 의도나 노이즈 마케팅 그거는 이제 반사적인 이익일 수는 있겠죠. 홍 시장 같은 분이라면 그걸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그냥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권력기관의 행태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 이제 두 가지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기상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소수자를 이용하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할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16일 날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퀴어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키기 어렵다. 근데 제가 분리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영장이 16일 날 발부됐는데 퀴어 축제로 충돌하고 나서 23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볼 때도 아니 그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우리 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좀 배경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퀴어 축제 얘기하는 우리 게 당이라면 지금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네. 소속으로 있나요? 네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장을 집행하는 그 기간을 두고 아마 정치적인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대구 축제로 좀 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현주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가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왜 같은 당인데 이러냐. 그런데 그 선에 끝이지 않고 검경 재판, 사법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뭔가 쓴소리를 내는 사람들,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탄압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벌써부터 대구 경북은 뭐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 홍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어떤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있어 보여요.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홍 시장이 되받아친 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다. 이런 거고 처음 출발은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 말씀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내놓고 반대하는 거 가장 많이 찍혀 있어서 그랬다. 그렇다면 그 정말 너무 유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거 말고 명색이 자 관리 책임 업무를 가지고 있는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퀴어 축제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자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요. 이슬람 무슬림들을 위한 이슬람 교당을 짓고 있는 곳 예. 옆에 가면 과거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단식하고 있을 때 거기서 피자 파티를 했던 극단적인 세력들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극악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과연 입장이 다르니까 그냥 봐줄 수 있다.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이 시대에 그게 맞는 걸까? 퀴어 축제라는 게 기독교 원리주의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인간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적인 약자, 성소수자 등등을 포함해서 모두 다 더불어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 21세기의 오늘날의 세계에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라고 해서 나는 원천적으로 이걸 불허하겠다. 과연 이 태도가 맞는 건가? 저는 그 의문에 대해서 홍 시장이 저런 SNS에 글을 올릴 때 입장을 한번 좀 정리된 입장을 한번 좀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대선 후보급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저는 갖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구시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정기남 교수는 홍준표 시장 머릿속에 대선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전혜영 교수는 이제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 앞두고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금 삼지대도 살펴봤는데 대구 경북 쪽도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뭐 그야말로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친박 세력 이른바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마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전혜영 교수, 이분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건 저의 취재만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인데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당선이 된다라는 기류가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국정농단 이런 거랑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래서 출마를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경쟁력이 조금 의문이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어쨌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른바 친박근혜 세력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역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왜 친박연대라고 나와가지고 한번 바람이 불어가지고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수에서 유명 정치인들이 여러 명 무소속이라든가 국민의힘으로 나왔을 때 표가 분산이 돼서 오히려 뭐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출마가 가능하기는 한데 이현주 의원은 부산이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TK 쪽에 사면 복권이 된 것과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 이건 좀 다를 텐데 마음속으로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국민들이 잊거나 용서했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정서가 좀 있습니까? PK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요? 보면은 TK하고 PK는 정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PK 지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YS 같은 그런 노선, 그러니까 그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그것은 이제 대북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것이지 민주주의나 이런 면에서는 또
이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TK 지역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보수의 정통 그 지역이다. 원래 그 본류다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보수의 어떤 본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이 문제는 있었지만 그 과정과 그 이후의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좀 억울했다라는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지금 하는 행태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못했던 것인가? 과연 이런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예. 다만 이제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양당제다 보니까 민주당이 싫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싫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이제 그런 심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우병우나 최경환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나오실 때 국민의힘으로 나오시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현재 상황 보면. 그러니까 마음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별도의 3당을 만들어서 나올 텐데 이분들이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또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아요. 근데 TK에서는 분명히 그 정서와 향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니까 조금 감은 잡히네요. 그죠? 정인환 교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잊었다라는 것보다는 박근혜가 더 못하냐, 윤석열이 더 못하냐, 뭐 이런 좀 정서가 억울하다는 충분히 그 정서가 얘기 나올 좀- 수가 네.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국정농단이라든가 사법적 그 처리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면 복권됐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심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럼 출마를 결심하게 되느냐. 방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 TK나 PK 지역에 특히 TK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얼마나 지지 기반이 확고하느냐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후반도에 항상 머물러 있고 그동안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했던 TK가 많이 이완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언감생심 출마 생각이 나겠어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출마를 결심하고 있고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보수층,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요즘엔 전국 선거가 다 돼 있습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전체 전국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패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호남에서 출마한다고 해보십시오. 결국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TK에서 이런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사람들이 국민적 심판이 아직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명예회복에 더 나선다? 결국 수도권 선거에 결국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영 내 분열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문제를 정당 대 정당,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지금까지 쭉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것은 정치와 검찰의 대결 이런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금 느끼고 있는 어렴풋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영남 지역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 양당제에 따른 어떤 상대가 되면 안 되니 이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지지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이 상황, 여기에 이제 틈바구니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여기에서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박근혜 전 정권 때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또 다른 요인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사단이 지역에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지금 또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기에는 또 검사냐 이런 반말,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유 또 검사 내보내냐, 지역이 살기 어려운데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곧 뭐 지명한다는 사람 얘기인데, 그 전에 윤경호 소장 혹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려고요. 이 우병우와 최경환을 동렬해 놓고 똑같이 평가, 이거는 약간의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권에 대한 평가 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이 두 당사자의 명예회복, 이런 얘기가 다 어우러지셨다고 지금 패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에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게요. 최경환이라는 분의 이 독특한 이 여러 족적들이 곳곳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최경환 씨는 원래 옛날로 따지면은 경제기획원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딱 20년 기자 생활, 아니죠, 공무원 생활하고 나와서 기자, 그것도 논설위원이었어요.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권에 배팅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경제기획원이든 기획재정부든 재무부든 후배들로부터 저 능력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선배, 이런 평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역대 부총리 중에 기재부 후배들이 누가 제일 모셨을 때 꼽을 수 있는 잘한 사람이냐 그러면 다 이구동성 최경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경환 씨가 부총리를 할 때 두 차관을 다른 부처에 장관으로 내보냈어요. 그다음에 1급들을 고스란히 끌어올려가지고 7명의 1급을 타부처의 차관으로 다 보내줬어요. 많이 챙겨줬군요. 다 챙겨주고요. 그다음에 경산에 당시에 최경환 씨가 얼마나 많은 예산 폭탄을 쏟아부었는지 그건 뭐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챙겨주는 달인이네요.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최경환 씨는 현직에 있으면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확실한 실세로서 베푼다고 얘기하면 좋은 얘기고요. 나머지는 정말 측근들 챙기는 걸로 그 아마 후유증 내지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경산에 아마 넘치고 넘칠 거예요. 그래서 야, 국회의원 뽑으려면 최경환 같은 사람 뽑아야 화끈하더라, 이런 아마 그런 게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있을 것 같아서. 경산에 예산도 많이 끌어다 줬다고. 어마어마했죠. 아니, 미루어 짐작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상당히 유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쨌든 지역에 그만큼한 사람이 있냐, 이런 게 대세인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워낙 중요하고 자립적인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데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병우 검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반이 없어요, 경북에. 그러니까 몰라요. 그쪽 출신인지도 잘 모르고. 거기 용주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전을 지금 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 지역에 기반이 없고 거기서 정치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이 단지 거기가 고향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려온다고 기존에 어떤 활동하던 사람들이 너무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다. 정치를 안 했으니까 뭐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었겠지만, 이제 박근혜 정서를 좀 안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의라는 것이 좀 뜬금없는 생각인데, 윤경호 소장 말씀 듣다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랫사람도 챙기고 예산도 좀 챙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경환 씨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또 안 챙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어떤 게 좋다 진짜. 나쁘다를 참 선언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야당에 보면은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이광재 전 예. 이광재 사무총장이죠. 강원도지사로 있을 때 강원도 사람들 강원도 예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챙겼다고 해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또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나중에 다시 강원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사실 보궐선거에 당선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떤 그 지역민들로부터 예산과 인사를 통해서 덕을 쌓는 것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예산을 뭐 말 그대로 주물락주물락거리고 예. 또 인사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이런 정도까지 치닫게 되면 그것은 뭐 소를 살리려다가 대를 잃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 챙기면 권력을 사유화한다. 뭐 이런 비판 들을 수 있고 또 너무 안 챙기면 그러면 뭐 하려고 정치하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아, 그러시구나. 이광재 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가면 아직도 이광재 이름만 들어도 막 우시거든요. 우리 아들 이런 정서가 약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고 이광재 전 지사가 옛날에 선거 활동할 때 고위층을 만났다기보다 이불을 싸가지고 들고 가서 경로당에서 잤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밑소문에서 퍼지면서 이광재는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도 챙겨준다. 실력 있는데 강원도라는 이유로 출세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신경을 쓴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인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힘없는 사람들을 챙기고 힘없는 지역을 챙기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요 두 개는 좀 대두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요. 저는 다 봉건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극복해야 될 시대적 이제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정치, 그러니까 선거제도하고도 맞물리는데 이게 소선거구제의 폐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권력의 사유화 말씀하신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지역만 그 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중앙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고요. 국회의원은 국가적 대사에 대해서 어쨌든 잘 견제하고 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역할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시대에 맞게 선거제도도 바뀌고 정치 행태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이거 하나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에 프랑스 베트남 순방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장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전혜영 교수, 이동관 씨를 기어이 방통위원장 지명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뭐 정치권 전반적으로 제가 여야를 다 취재를 해봤는데요. 뭐 야당은 여전히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민심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한번 낙점하면 밀어붙인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동관 이제 후보자가 만약 나왔을 경우에 또다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능력에 의문이 있다라고 보지만 진영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이거 저 더 글로리 시즌2 나 저 글로리에 나오는 연진이나 연진이 엄마가 하는 행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겠고요.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병호 소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론 노조와의 싸움을 이동관 스스로가 윤 대통령에게 제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감옥 간 각오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버전이 하나 있어요. 언론 노조와의 싸움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게 이제 시청자들은 궁금하실 텐데 이를테면 뭐 건폭이라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건폭. 거의 그 급으로 이 언론 노조라는 이 집단도 이를테면 뭐 기득권 운운하고 아니면 무슨 뭐 저항 운운하고 아마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동관이라는 방통위원장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또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언론 노조를 그러면 장악 뭐 해체
깨부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지상파와 YTN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다시 줄을 세워서 내 편으로 가지런히 지금 세울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완전히 지금 목을 건 거다. 뭐 이런 건데 과연 그게 글쎄요. 그렇게 줄 세워서 할 정도로 이게 가능할까? 제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고 통일부 장관도 이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장관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누가 통일부 장관 가려고 할까 싶어요. 권영세 장관도 사실상 존재감도 없었고요. 한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북 문제에서는 전혀 진도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정말 기피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있으면서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용산구청장한테 맨 먼저 보고받은 거 말고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것도 통일부 장관도 문제입니다만 남북 관계를 진짜 방치하고 있는 수준 이것도 정말 문제고요. 앞서 윤경호이 잘 얘기해 주신다만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마지막 걸림돌을 전 사법부가 충실하게 해내줬다. 한상혁 저희 방통위원장의 어떤 면직 신청 기각을 해줌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급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고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것 나 결과 그렇게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댓글은 수영조아님 오늘 아주 수업 태도가 너무 충실하셔가지고 수영조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초록색이면 3당이냐 뭐 또 삼행시도 지어주시고 그러셨는데 예, 수영조아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신 분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부에서는 24시간 깨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할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전쟁 중인 러시아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쿠데타 일으킨 사람은 처벌도 안 받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지 참 요지경입니다. 우리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